마지막에 패닉 셀링으로 나왔던 것들을 그때 우리가 싼 가격에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쓸어 담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는 가격 버블 형성의 5단계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이 버블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가격 버블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이론적 토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도 그 인베스토피디아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요. 버블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말들이 가장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10억은 가야지.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입지 자체가 그렇게 매력이 없는데 유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올라간 가격을 계속 디펜스를 하죠. 네, 이런 것들도 버블의 징조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좀 유념하셔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이 5단계 버블 형성의 5단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단계들을 인식을 하고 버블이 형성된 자산을 살 때 또는 팔 때 그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상투를 잡게 되는 거죠. 네, 상투를 잡게 되면 자산에 있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이 자산 버블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사이클처럼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필연적으로 자산에 버블이 끼기 때문에 결국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상투를 잡게 되고 상투를 잡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좀 공부를 해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가격 버블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어떤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높아진 가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걸 계속 믿는 거예요. 아, 이건 그런 가치가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오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그 어떤 자산의 본질 가치와 상관없이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자꾸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그게 바로 이제 이 버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현상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죠. 얼마 전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이 소위 말해서 저세상 주식이라 그래서 미친 듯이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펀더멘탈보다 어떤 이런 수요, 시장 참여자들이 유동성을 갖고 들어오면서 이런 버블이 끼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테슬라 주식은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정고점을 회복하고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여기 어떤 애들한테 얘가 적용되냐면 뭐 개별 주식도 그렇고요. 아까 얘기했죠. 뭐 테슬라가 한때 저세상 주식이라 그래서 너도 나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금융자산 그 다음에 뭐 여기 시장 또는 뭐 자산군 뭐 이런 것들 모두가 이렇게 유동성이 몰리면 버블이 낄 수 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딱 생각나는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을 돌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 또는 펀더멘탈이 약한 지방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가면서 그 펀더멘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누군가는 또 그때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상투를 잡고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것 모두가 이 가격 버블이라는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는 저는 이 가격 버블 형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투를 잡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버블이라는 것은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어쨌든 유동성이 투자될 수 있는 모든 자산군에는 다 형성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버블이 붕괴됐을 때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 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인베스토피디아에서는 세 가지 예시를 들고 있어요. 자, 일본에서 1989년부터 1992년에 소위 말해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어, 집을 사기 시작했고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버블이 꺼지면서 어, 일본에 이제 장기 불황이 찾아왔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아베노믹스가 들어왔고 이제 이런 건데 경기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버블이 붕괴됐을 때. 예. 그 우리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 그 사례를 봤고 부동산 버블이 꺼진 사례라는 점에서 이거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 이런 위험이 없다라고 보장할 수 없.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저금리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런 버블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2000년의 닷컴 버블이에요. 어, 닷컴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갔던 시기입니다. 펀더멘탈보다 과하게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좋다더라, 좋다더라. 나도 사야지, 나도 사야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 펀더멘탈 이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죠. 지나치게. 네, 그런 버블들은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을 초과한 그런 프라이싱들은 결국 깨지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08년에 너무나 유명한 하우징 버블인데 이건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고 상환 능력이 굉장히 부실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을 마구잡이를 해줬고 결국에 그걸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리세션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죠.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모두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주식의 퍼포먼스 차트를 보면 이 시기에는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블이 한번 붕괴되면 경기 전체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후폭풍의 사례로 첫 번째는 일본의 그 부동산 버블이 꺼졌던 그래서 야기됐던 잃어버린 10년. 그다음에 미국에서 있었던 2000년 닷컴 버블. 그다음에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가격 버블 형성 이론적 토대는 그 이 민스키라는 학자, 경제학자가 쓴 요 책이에요. 요 책에서 밝힌 책 제목은 Stabilizing an Unstable Economy라는 책인데요. 1986년에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민스키라는 학자가 이 크레딧 사이클이라는 거 5단계로 밝혔는데 이걸 토대로 버블 형성의 5단계를 밝혀 놓은 게 오늘 제가 설명할 부분입니다. 어, 버블 형성의 5단계를 이 민스키라는 학자가 밝혔던 크레딧 사이클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오늘 제가 설명할 가격 버블 형성의 5단계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뭐 변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자, 이건 언제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완전히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신기술이 나왔거나 또는 금리가 역사적으로 싸졌을 때, 자, 요럴 때 이제 1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저 신기술이 마치 대박을 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앞뒤 안 가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격이 펀더멘탈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버블이 끼는 거죠. 그다음에 저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싸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쓰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출을 땡겨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부동산의 가격이 방어가 안 됐을 때는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금리 또한 유동성이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1단계 조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도 금리가 싸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약한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좀 경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2단계 붐 단계인데요. 자,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 어떤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낸 스탁을 사든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사든지 이제 막
그게 좋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서 점점 모멘텀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좋대? 그럼 나도 살래. 나도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땡겨서 나도 그거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붐이 일어나는 겁니다. 붐이. 투자 붐이 있는 거죠. 투자 열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이 현상을 막 조명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조심해라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조장하는 그런 미디어 커버리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너무 좋다더라. 엄청난 수익률이 난다더라. 이럴 때 이제 버블이 붐 단계에 있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자, 이때 이제 분위기는 뭐냐면 인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들이 사람들한테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번에 코비드 19로 인해서 그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역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었죠. 어, 이제 이런 공포, 내가 이번에 못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공포가 일면서 역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몰빵을 하는 거죠. 막 1억씩 넣고, 이렇게 되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공포심 때문에 나도 이번 장에 얼마라도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은 계속해서 버블이 끼는 거죠. 그게 이제 붐 단계가 되겠고요. 자, 이제 3단계 유포리아 단계는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이제 행복한 단계죠. 이 단계가 되면 이제 사람들은 주의하지 않아요. 가격이 정말 스카이 라켓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정말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행복하잖아요. 진짜 너무 행복한 거지. 이제 그런 단계에 있으면서 이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이제 어떤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가격이. 근데 이제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새로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하는 어떤 기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야, 여기는 뭐 이런 서울은 아니지만 초등학교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10년 뒤에 생길 거기 때문에 10억은 받아야지. 이제 뭐 이런 그동안은 정말 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어떤 밸류에이션을 하는 그런 기준들이 마구잡이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Greater Fool Theory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나는 언제든지 시장에는 언제든지 그걸 가격을 더 주고 살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런 믿음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 자,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너무나 올라간 가격을 정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밸류에이션 그런 공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믿냐면 이게 얼마가 되든지 그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억에 샀어도 15억에 사줄 사람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이런 단계가 3단계가 되겠고요. 자, 이제 4단계부터 위험한 신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profit taking. 그래서 이윤을 챙기는 단계인데 자, 이게 누가 챙기냐면 이 스마트 머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리한 돈이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워닝 사인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지금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는데 이제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걸 신경 쓰는 거죠. 신경 쓰면서 셀링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이제 매도하기 시작해요. 슬슬 빠져나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히 늦게 상투를 잡고 들어온 사람은 이제 더 올라야 내가 버는데 이제 스마트머니들이 빠질 때 들어온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머니가 내놓은 물건들을 잡고 들어온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상투라고 보여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기다릴 거 아니에요. 더 올라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상투를 잡게 되고 이 스마트머니들은 적당한 시기에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이윤을 챙깁니다. 어, 그때 얘네들이 이윤을 챙기려면 누군가 상투를 잡겠죠.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시황 방송 이런 거 보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을 보는 게 저는 아마 이런 관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자, 4단계에서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패닉 단계가 돌입합니다.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빠지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는 오른 것만큼 빠르게 가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상투를 잡았어도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미친 듯이 현금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물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 시기에 누가 이걸 사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어, 뭐 급매물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상투를 잡았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역발상을 해보면 이렇게 패닉 셀링이 나올 때 헐값의 자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패닉 셀링한 헐값에 던진 자산들을 그때 사는 거죠. 예,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 남들이 좋다는 얘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패닉 셀링을 하게 되지 이 패닉 셀링 때 던져진 매물들을 사지는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할 때 똑같이 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이클을 탈 수가 없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누구나 현금화를 하길 원하게 되고요. 공급량이 수요를 압도하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예, 이때는 정말 매수할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공포에 사라는 말이 저는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패닉 셀링이 나오는 그 타이밍. 그럴 때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아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런 말들을 좀 잘 듣지 않아요. 예. 자, 지하철에 있고 초등학교가 가까우니 10억은 가야죠. 예, 이런 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올라간 가격을 정당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밸류에이션 공식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펀더멘탈, 그 본질적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격이란 거는 그 본질적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 예. 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돌아서 올라간 가격들은 저는 일종의 버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분명히 그 유동성을 가지고 짧게 먹고 빠질 거고요. 누군가는 그 올라가는 추세에 속아서 상투의 물건을 잡게 될 거죠. 스마트 머니들이 파는 물건들을. 그러면 굉장히 그다음에 패닉 셀링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말 펀더멘탈이 아닌 이걸 그냥 정당화하기 위한 자신만의 논리를 만드는 것들은 위험하다. 누가 봐도 좋은 자산이 저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신문에 막 특정 자산이 너무나 좋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미디어에서 막 다루기 시작할 때도 저는 이런 거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휴먼 인덱스를 굉장히 잘 보는데 전혀 막 그런 자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막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상황이에요. 나도 테슬라 사야지. 자 이런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는 이거 버블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평소에 정말 어떤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고 펀더멘탈을 분석하시던 분들이 뭐 이렇게 사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나도 테슬라 사야 되겠다. 막 이런다던가 막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이제 어떤 워닝 시그널, 경고 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럼 역발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패닉 셀링으로 나왔던 것들을 그때 우리가 싼 가격에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쓸어 담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욕심을 내지 않고 안전한 투자를 하려면 펀더멘탈이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안전 마진을 깔고 가는 것이다. 근데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유동성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리스크를 안고 펀더멘탈이 약한 지역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특히 이런 버블에 조심해야 되고 스마트 머니가 던지는 그런 매물들을 잡지 않도록 잘 알아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버블 형성의 5단계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절대 상투 잡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투자 인사이트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길고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